지금 정부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고 조절해야 될 분야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세 가지 정도인데 앞으로는 전세 사는 게 네.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이다. 정부는 지금 이번 대책이 일종의 둔촌주공 구하기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둔촌주공의 지금 문제는 조합원의 문제거든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되면 이제 싼 분양가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작년에도 그렇지만 12월 달에도 그렇지만 1월 달에도 지금 부동산 관련한 정부 대책들이 네. 막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파격적이지 않냐, 너무 빠르지 않냐, 네. 이런 의견들도 좀 있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부동산의 하락을 막을 수 있겠냐, 이런 의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나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생기고, 네. 지금 나온 정부 대책들 좀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효과가 있는지. 네, 네. 사실 정부 이번 13 대책이라고 하죠. 13 대책이 진짜 상당히 파격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이번에 대책이 나올 거로는 예상을 했는데 예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죠.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거는 이제 서울 지역의 규제 지역은 풀어줄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영상도 찍었었고, 예, 그런데 서울 지역도 사실 제가 생각한 범위는 제가 간이 작아서 그런지 많아야 한 3분의 1 정도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4개만 딱 4개만 남겨놓고 다 풀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강남 3구와 용산, 용산은 이제 지금 대통령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상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풀어주지 않은 걸로 보고, 강남 3구만 남겨놓고 다 풀어준, 상당히 파격적인데, 사실 이것만 봐도 파격적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만 봐도 파격적인데, 여기에 이제 이 풀어지는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를 이제 분양권을 매입하게 되면 실거주 요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실거주 요건을 이제 폐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민주당하고 협의가 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에 이제 중도금 대출이 12억 규제가 있었거든요. 12억 이상이 되는 거는 이제 대출이 안 나왔었는데 이걸 또 풀어줬죠. 그 다음에 이제 특공도 이제 제한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줍줍이 나왔을 때 이것을 그 전에는 이제 무주택자들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다주택자들도 매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다 풀어버렸죠, 사실은. 지금 뭐 또 제가 기억나는 건 이 정도인데 더 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많아서. 이번에 또 정말 파격적으로 너무 근데 일찍 한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게 또 어떤 다른 부작용, 네. 다시 뭔가 상승으로의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래도 안 될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일단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부가 참 어떻게 보면 조절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순서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기도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순서는 뭐냐면, 사실 지금 금리 인상이 시장을 거의 잡아먹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센 작용이 상승작용으로 좀 나타나려면 일단 잡아먹고 있는 건 없어져야. 우리 매물 나온 것들은 없어져야? 아니요. 이 시장을 잡아 옥죄고 있는. 그게 지금 바로 금리 인상인데. 그렇죠. 금리 인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세장이라는 틀을 딱 가둬놓고 이 안에서 새를 풀어주면 새는 거기서 날갯짓을 열심히 하겠지만 그 세 장 안에서밖에 행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약간 반등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올해 한 뭐 상반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1, 2분기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멈출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멈추거나 아니면 뭐 금리 인하가 되었거나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과 같은 대책이 나왔으면 좀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을 것이다. 일종의 이제 부작용, 상승으로 가는 그 부작용이 좀 컸을 것이다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센 규제가 나왔는데 문제는 세 장 안에 있는 거죠. 금리 인상 기조가 아직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죠. 금리 인상 기조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정부가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이 거시적으로 안 좋을 때 최악이라고 판단될 때 강력한 정책을 미리 다 내놓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의도한 거는 뭐냐면 지금 정부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고 조절해야 될 분야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세 가지 정도인데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시장이 너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거래량이 거의 멸종 상태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 수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센 대책을 내놨는데 혹시나 이제 부작용은 상승 전환하는 게 부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전환은 생기지 않게 하되 하락 속도는 좀 완만하게 갔으면 좋겠다. 지금 그 의도가 금리 인상 기조가 남아있는 상태 하에서 그래서 세게 풀어버리자. 그리고 지금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은 이제 거래량이 너무 이제 멸종 거래 절벽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거를 좀 거래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미분양이 나오는 부분, 미분양이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겠다. 이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1월 3일 대책이죠. 네, 네.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격적인데 네. 오늘 우리 촬영하는 오늘 또 나온 뉴스가 일시적 2주택자 특례 3년으로 연장해준다. 네, 네, 이것도 네. 상당한 파격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파격적인 것처럼 보이긴 한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아, 왜요? 이게 뭐냐면 이거가 노리는 거는 뭐냐면 금매물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금매물 나오는 거를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시간 제약이 그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될 사람들이 급하게 던지니까 지금 금매물들이 쏟아지면서 하락하는 모양들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두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금매물이 많이 쏟아지지 않게 그렇게 지금 한번 좀 속도 조절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게 그 대부분이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에 살고 있지 않은 가능성이 많거든요. 새를 놨을 가능성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집들이 전세가 2년 만기씩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되면 사실 그 2년 만기가 오면서 이 사람 임차인 내보내면서 팔려고 하는 시도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2년마다 이렇게 팔려고 하는 시도가 많아요. 저도 옛날에 3년이었을 때 1년을 남겨놓지만 2년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아주 애매하거든요. 이 계약을 그 전세 계약을 또 맺어버리면 이 임차인은 2년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1년 안에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실거주자한테는 절대 못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한테만 팔아야 되니까 오히려 파는 그 대상이 굉장히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냥 1년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2년에 파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정부가 의도하는 거는 그 금매물을 그래도 내놓지 마. 이제 좀 적게 해라. 이제 이런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이런 측면이 강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네. 이러한 정책들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등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반등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냐면은 만에 하나 반등 같은 어떤 기미가 보인다 해도 네, 절대 그때 집 사면 후회한다. 네, 잠깐 반등할지언정 다시 빠지기 시작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죠.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 순서가 바뀌어서 금리 인상이 없어지고 난 뒤에 그때 이 정책이 나왔으면 사실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일시적 반등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하락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네. 단지 하락세가 좀 약해질 것이다. 이 정도의 효과만 얻는 건가요? 아니면 잠깐 반짝하다가 다시 예전과 같은 하락세가 급격한 하락세가 이어지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후자 쪽이 가깝지 않아요. 그러면 정책을 내는 효과가 없잖아.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정부가 쓸 수 있는 하나의 그 카드인데 네. 미리 이렇게 다 써버리면 효과 네, 없이 네, 네. 나중에 진짜 어려워졌을 때 네. 정말 많이 떨어지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죠? 부양책을 내놓죠. 아, 그럼 이 대책은 부양책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옥죄고 있던 거 중과 그러니까 원래 세금이나 원래 대출 규제라는 게 기본적인 게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약간 과하게 지금 매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거를 과한 거를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난번에서도 우리 이현철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 정도 하락 중에서는 한 그 실거래가 기준 고점 거기서 한 40% 정도 말씀하셨죠? 네,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이거는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이런 어떤 정부의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걸 다 예상하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그게 그거에 따라서 뭐 여기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그거를 포함한 지금 시장 예측이 그렇게 가는데 사실은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똑같거든요. 상승장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9.13 대책을 내놨단 말이에요. 네. 아주 강한 대책을 내놨죠. 그때 어마어마하게 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그때는 이제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거다라는 걸 예측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하락하고 있을 때 이제 강하게 폭등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맞으면서 제가 조금씩 이제 인지도를 얻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부가 하락장에서 아무리 센 정책을 내놔도 뭐 진짜 이거보다 더 세게 내놓으면 약간의 반등은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반등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락을 바꿀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반등이라는 거는 잠깐 올라다 다시 빠진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반등한다는 얘기는 결국 비싼 가격으로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니까. 네. 결국 이때 사는 사람들은 후회할 그렇죠.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후회할 가능성이 많게 되는 거죠. 이때 상승이다 해서 쫓아가서 사고 아니면 또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상승이니까 이때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안 판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때 내가 이제 팔아야 될 사람들 그때 팔 걸. 그리고 안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때 왜 샀을까 이런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지금의 이러한 현상, 네. 이러한 정책이 나왔을 때 어떤 특정 지역들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인도권 같은 데는 뭐 40% 빠졌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미리 좀 많이 빠진 곳들 네. 그런 곳은 살만한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일단은 아직은 아닌 건가요?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좀 특징을 조금만 이해하면 사실은 이게 고민할 게 별로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차 제도가 있어요. 전세? 예.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좋은지를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해요. 이게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기업한테 좋다는 분들도 있던데 건설사들. 그거는 착각이에요. 진짜로 이 상품의 특성만 보면 임차인에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냥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시하게 써먹고 있으니까 그런 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이제 매매가 상승이거든요. 예, 근데 그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뭐 이제 매매자들이나 투자자들한테 훨씬 좋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원론적인 것부터 이해를 하고 부작용인 측면의 효과를 이해를 해야지 이게 일반적인 걸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만 좋은 상품이에요. 원래는. 원래. 네. 아, 제가 착각했던 게 건설사에 좋은 게 그 후분양제도. 네. 선분양제도. 그렇죠. 그게 예, 건설사에 좋다. 그렇죠. 선분양 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건설사한테 완전히 특화된 그렇죠. 완전히 이걸 만약에 특혜를 주는 제도죠. 외국처럼 그냥 분양하고 팔게끔 해버리면 네. 건설사 태반에 다 무너질 거라고 그러던. 맞아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선분양 제도에 너무 이제 뭐 잘 적응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재정이 탄탄하지 않아도 저는 현장에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돈이 아예 없는 시행사들이 땅만 어떻게 어렵게 마련해가지고 시행해가지고 분양하면 시기만 잘 타면 분양이 잘 되잖아요. 그럼 떼돈을 벌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중견 기업사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니까 돈이 없어도 그냥 우리나라는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는 아주 건설사들한테 진짜 특화된 제도죠. 선분양 제도가. 근데 전세 제도는 진짜 임차인한테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안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저절로 전세를 찾아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잘 안 찾냐?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가 좋은 걸 아직 몰라요. 피부로 체감하지 그치. 못하고 있는 이제 거예요. 막상 비싼 월세를 내기 시작하면 이때 목돈이 있으면은 이게 상당히 플러스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겠죠. 그거보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불리하구나. 집 소유하는 것보다 전세 사는 게 편하다. 예. 그러니까 상승장을 지금 굉장히 오래 겪었잖아요. 그래서 상승장 때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거든요. 자산 증식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 주거 안정도 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거양득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상승장이 끝나고 나서도 이 잔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거주가 괜찮은 거 아니냐,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일종의 착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집값이 안 올라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순수한 주거 비용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자가와 전세를 비교해 보면 월등하게 전세가 주거 비용이 완전히 덜 들어가게 돼요. 자가는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집값이 안 올라가면 주거 비용만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5억 정도 있는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집의 전세가는 어느 정도냐면 현재 지금 뭐 많아야 6억 정도입니다. 6억. 60%. 그러면 5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억짜리 매매를 선택할 수 있고 6억짜리 전세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 매매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5억이 부족하니까 5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5억 대출 이자가 일단 주거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 안정권은 뭐 어느 정도 꽤 지겠지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죠. 5억에 대한 이자가 지금 뭐 주담대가 뭐 이제 새로운 거는 8%도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그 비교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주담대도 6%, 전세 금리도 그냥 좀 높여서 6%라고 똑같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6%로 가정을 한다면 5억이면 1년에 5, 6, 30, 3천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야,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게 1년만 내는 게 아니고 2년, 3년, 4년치 누적되면 4년만 살아도 1억 2천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5억이 있던 돈에서 1억 2천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네. 네. 거기다가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그렇죠. 임대는 취득세라는 걸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임대로 자가로 들어가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3.3%를 내야 되니까 3,3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유세를 내야 돼요.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를 매년 한 200만 원 정도씩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내야 되는 게 똑같은 중개수수료가 있는데
금액이 크니까 중개 수수료도 많이 나가죠. 그렇죠. 이걸 다 더해 보면 만약에 여기서 4년 정도 살았다. 그러면 비용이 이자 1억 2천에 취득세 3,300만 원, 그다음에 4년치 재산세 800만 원,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 500만 원 정도 하면은 거의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면 이건 집을 지금 산다라는 거는 네. 미친 짓이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사실 오랫동안 네. 우리 그 부모님 세대 때부터 집 네. 없는 서러움 이래가지고 네, 네, 네. 뭔가 그 월세의 어떤 이사 다니는 네, 어떤 네, 때 네. 되면 이사 다니는 어떤 서러움 이런저런 예, 것들 예. 때문에 네. 뭔가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집이 필요하다는 이미지가 좀 굳어 있었고 네. 또 하나 부동산 불패 네. 그냥 사두면 가지고 있으면 오른다 결국 그렇죠. 그 말씀하신 모든 걸 상쇄하고도 그 이상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샀던 건데 네. 그게 지금은 일시적으로 지금 시점 깨진 거라고 보세요. 그냥 앞으로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런 집 사는 건 미친 짓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네. 최근 그게 하락 기간 동안에는 이 포지션이 유리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은 만약에 집이 한 채 있거나 없는 사람은 이런 거를 잘 활용하면 자산 증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하락하는데 일찍 자기 자가를 가지면은 그동안에 자산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걸 굳이 만약에 안다라면 그걸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임대로 하락 기간 동안은 임대로 피하는 거죠. 소나기는 피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 위기는 피하는 게 상책인 거죠. 그래서 피한 다음에 상승장이 반드시 또 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반드시 자가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2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피부로 느껴요. 지금으로부터 2년.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하고 2년 정도 이제 경험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겪어보면 시장을 겪어보니까 이게 자가로 갖고 있는 거는 미친 짓이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가를 버리고 임대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사실 이런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SNS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네. 이제 국민들이 워낙 똑똑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네, 네. 정보도 이제 다 받아들이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더 점점 먹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그 완화 그러니까 하락의 완화. 다시 말해서 하락장에서 이 하락 손실액을 메꿔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 호구. 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모집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건 결국 정책 실패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다릅니다. 그래요? 다른 게 사실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여러 매체의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건 맞는데 그 똑똑해지는 거는 사실 일상생활에서만 통용이 돼요. 근데 집을 사거나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종의 절대절명의 상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죽거나 살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알게 된 지식은 전혀 쓸모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어떤 분들은 자 깨닫겠지만 네. 또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다거나 네. 투자에 대한 이런 분들 말고는 그냥 또 평범한 분들은 다 거기 똑같이 넘어간다. 똑같이 과거와 활동하게 똑같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절대 이렇게 사람이 똑똑해지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런 일을 반복하게 돼요. 그게 바로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네. 영끌.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하락하다 상승만 생각하는데 상승하다 하락하는 일도 반복되거든요.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하락이 오는 거를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대비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오히려 유튜브의 폐단인 거예요. 알고리즘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유튜브나 이런 정말 쏟아지는 정보가 오히려 사람들의 현명한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알고리즘의 함정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승 쪽에 대한 어떤 집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그와 관련된 정보만 떠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은 결국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연구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설정해 놔요. 맞아. 예.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다 보면 알고리즘은 그걸 이 사람이 이런 영상들을 좋아하네? 그러면 이런 영상의 아류들을 쫙 뒤를 꼬리를 이어서 깔아주는 거예요. 지금이 바닥이다. 그렇죠. 이제 정부에 맞서지 마라. 그렇죠. 뭐 이런 그런 것들. 거를 쫙 보고 나면 내가 맞아. 맞아. 이런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데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게 되죠. 맞아요. 저도 저는 이제 원래 마케팅 쪽을 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그 상황에 빠진 그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 이렇게 네. 좀 무료로 이렇게 한 몇 년간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좀 해봤는데 예. 그때 고민을 가져오잖아요. 예. 그거를 어떻게 하지요가 아니야. 이미 예. 어떻게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맞아요. 이게 맞냐? 자기가에 대한 확신을 얻고 그렇죠. 싶은 거야. 예. 나한테서 그거 괜찮네요. 이 소리 네, 듣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반대되는 다른 소리를 하면 에이 그러고 가버리는 네,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거의 개인 상담을 아예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딱 그 말씀하신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딱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신을 그렇죠. 좀 줘. 제가 본인이 생각한 거를 제가 맞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계속 너는 틀렸어 하면은 이것이 계속 도돌이표처럼 계속 이만큼 따라오는 듯 하다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제가 뭔가 저는 어떤 다른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이런 선택을 했는데 이게 맞지 않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분하고 상담을 하시라고. 그렇지.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 좀 이제 잘 맞추시는 분이시니까 이게 맞나 확인 좀 해주시라고.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인정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4년 정도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한 350 전후의 어떤 그 컨설팅, 예. 그 명의 그 기업들을 해봤는데 네. 거기에 98%가 그래. 맞아요. 98%가. 네. 다 자기가 정한 답이 있고 예. 그거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은 거예요. 예외되는 사람을 제가 진짜 본 적이 저는 수천 명을 상담을 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게 표본만 약간 다를 뿐이지 결과치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의도대로 하락세가 일시적으로나마 어쨌든 멈추거나 반등하거나 하는 현상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정부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절을 잘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세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 부작용도 좀 안 일어나게 좀 의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부러 금리 인상 기조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정책들을 내놨다.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금리 인상이라고 해봐야 앞으로 뭐 한두 번밖에 안 남았, 2번 정도밖에 네, 안 네, 남았으니까 네. 그때 가서 만약 이런 게 나왔으면 그때는 확 심리가 조금 더 이제 활활 타오르는 그-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로. 정부는 전체를 보고 어떻게든 그걸 막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네. 몸으로 그 몸빵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국민들이. 네. 그다음에 우리 각자는 여우같이 이런 위기를 벗어나야 되고 기회라고 보면 안 되고.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부를 욕하지 말고 정부가 하는 걸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누가 그런데 정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해준 게 없으면 그거를 예측을 했다가 나한테 반대되는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이 들면 그거를 내가 역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 말씀은 앞으로도 한 2년 정도는 더 하락할 수 있다. 2년이 아니죠. 더 많이 알아. 더 많이. 네, 더 길게 알아. 어쨌든 총량으로 봤을 때 한 40% 정도는. 네, 40% 정도고 기간은 5년 정도.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네. 어느 지역은 그 40% 혹은 50% 빠진 지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먼저. 네, 네. 그럼 그런 데는 먼저 들어가도 되냐? 아니에요. 어디를 기준으로 40% 빠졌을 때? 고점 기준으로 평균 40%지. 만약에 지금 40% 빠졌어요. 그럼 여기서 멈춘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얘는 50%, 60% 빠질 수도 있는 거죠. 평균 기준으로. 네. 그 평균을 기준할 때 역시 강남을 보나요? 사실은 전체적인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강남도 뭐 아파트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끝마무리 부분에 있어서는 운적인 측면이 정말 강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끝에서 사고 팔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승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 됐던 게 한 30억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평균으로 한 3배 오른 거잖아요. 근데 옆에 아파트는 누군가가 35억에 또 한 사람이 샀어요. 그럼 이 아파트만 35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운인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평균치로 보면 그게 큰 차이는 없이 비슷비슷하더라. 그걸 보면은 그냥 굳이 우리 아파트는 얼마 떨어집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냥 평균 정부 뭐 어디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평균 40% 가까이 빠졌다라는 어떤 통계들이 나왔을 때부터 우리가 좀 네. 생각하면 그럴 때쯤 되겠네요. 되면 저는 이제 이때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이제 매수를 해라 이게 아니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매수 관점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야 되는 네. 정말 액션을 취해야 될 때는 언제예요? 그때도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바닥권에서 가장 큰 지표가 되는 거는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 예. 그래서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거나 아니면 최고치를 넘었을 때 그때가 이제 매수 관점 접근 가능한 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전세가가 올라야 돼요. 전세가가. 네. 그리고 강하게 오르는 상황. 그 전세가가 대비 몇 프로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관심 올라간다라는 걸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 뭐 얼마 올라가고 이런 거보다 주변에 매물이 없게 돼요. 매물이 내가 이 가격에 어떻게 팔겠냐. 네. 그리고 전세 매물이 아예 없게 됩니다. 매물이 전세. 예,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보면 이제 점점 매물이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전세가 올라가겠다 예측이 충분히 되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전세가율도 높고 전세가도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러면 너무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상승장은 정말 길거든요. 근데 일찍 들어간 사람이 항상 일찍 팔고 나와요. 그리고 땅을 치고 후회하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 네. 고생 바닥에서 하다가 네. 본전 돌아오면 어휴 고마워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넘지 못할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 근접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 팔아버리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 이제 고점을 넘어서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일찍 팔아버린 사람들은 항상 일찍 들어가서 일찍 팔아버리고 후회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칙이라는 게 무너지면서 막 이제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서 분위기에 휘말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갖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피하려면 오히려 사이클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좀 늦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좋아요. 차라리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네. 최저점에서 사려고 하지 말고 네네. 바닥 확인하고. 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투자의 원칙은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전세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참 말이 많아요. 깡통 전세. 예.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추세가 먼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오늘 나온 오늘 1월 12일 이 대책 1월 3일 대책 이후 네. 이런 어떤 매물이 그동안 많이 몰려 있다고 그랬는데 네. 이것들이 좀 들어가고 있나요? 매매 쪽의 매물은 좀 이제 아파트별로 좀 다른데 들어가고 있는 데들도 있고 오히려 쏟아지는 데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별로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많이 똑똑해진 거라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지표 가지고 네. 예전처럼 안 당한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지금 전세 시장은 굉장히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전세 사는 게 네.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이다. 그렇죠. 자산을 지금 하락장에서는 자기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손실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 피하는 거는 임차로 들어가면 그 자산을 고스란히 일단 손해는 보지 않는 거죠. 그럼 유지하는 것만 해도 하락장에서는 유지하는 것만 해도 버는 게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임대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과거의 경기 침체 시기를 생각하면서 그 뭐죠? 경매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걸로 돈 벌었다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경매로 돈 번 건 30년 전, 20년 전에는 가능했는데 안 돼. 이런 분도 또 있어. 헷갈려요. 저는 경매는 굉장히 일단 좋은 매매 방법은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효율성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경매를 안 할 때 하게 되면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오래 전부터 시작했던 분은 그동안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겠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고수, 경매 고수 이런 분들은 어떤 물건만 봐도 딱딱딱딱 어떻게 해야 되는 답이 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초보들이에요. 초보들이 지금 경매가 좋다라고 해서 경매 시장에 이제 뛰어들면 바로 경매에 입찰을 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경매는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손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옛날에 한번 뉴스에서 봤던가요? 공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계약금 포기한 거 저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사소한 실수죠. 실수 입장에. 근데 엄청난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매는 뭐냐면 필연적으로 엄청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경매 공부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부동산 공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시작하면서 바로 돈 벌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던데 주식이 됐든 뭐 경매가 됐든 뭐 집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일단은 수업료 내면서 뭔가 깨지는 시간이 다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거를 경매 같은 경우를 그 과정을 생략해 버리면 자기 자산을 그냥 스스로 날리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건이 얘가 위험한 물건인지 구분도 안 하고 그냥 가격만 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은 아무도 안 받는 이상한 물건을 싸다라고 해서 딱 받고 봤더니 나중에 막 여기에 숨어 있는 유치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아주 그냥 뭐 숨어 있는 세금이 엄청 많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손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피해서 좋은 물건을 싸게 낙찰받기 위한 그게 바로 경매의 메리트거든요. 그러려면 필히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 최소한 2년 이상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어떤 이런 그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왔다 하더라도 이미 2년 전서부터 공부한 분들에게 기회가 열리는 거지 지금 하겠다 이건 안 된다. 그럼요. 뭐든지 그런 상황이 올 거를 대비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 상황이 오면 일찍 실전을 할 수 있는 걸 해놔야지. 그 상황이 와서 이제 나는 뛰어들겠다라고 해서 해야 될 게 공부라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뛰어들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런 시장은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한 3, 4년 이상은 더 하락세라고 본다면 그 4년 후, 3년 후, 4년 후에 부동산으로 내가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럼 제가 지금 뭘 준비하고 뭘 공부해야 될까요? 사이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효율성이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바닥권을 알면 그때의 시장에 가보면요 싼 게 널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식도 그렇지만 많이 떨어질 때 떨어져 있을 때 정말 바닥권인데 이럴 때는 못 사잖아요. 오를 때는 쫓아 금방 사도. 그 부분에 저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바닥권인지가 싸지만 바닥권이라고 느낌은 오는데 이게 진짜 바닥권인지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주식도 연구를 사실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근데 주식하고 부동산의 확연한 다른 점은 바닥권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저는 주식은 속임수도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지금도 간간히 주식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제 바닥권 매매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저 밑으로 더 들어가고 지하실 밑에 땅굴. 그러면 이제 또 미치는 거죠. 그러면 공포가 찾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권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빠지면 바닥권이 이제 바닥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공포가 찾아오더라고요. 지금 그렇다면 그러한 바닥을 알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시그널을? 사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는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저는 원인 중심적으로 바닥권과 고점을 알기 위해서 연구를 진짜 매진을 했었고 그 기준들을 어느 정도 이제 찾아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길진 않지만 어쨌건 간에 지금 변곡점을 제가 맞춘 사람이거든요. 그게 우연히 맞춘 게 아니고 제가 연구한 결과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을 알아낼 수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사이클 이론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알 수 있는. 그렇죠. 저도 이제 전에 어떤 부동산 전문가분하고 그 사이클 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하는 무슨 시계처럼 순환주기 순환주기설 맞아. 순환주기설로 네. 공부했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거는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주식도 사이클 뭐 다 얘기하지만 지나고 나야 바닥을 알 수 있는 거지. 그 당시에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바닥을 진짜 제대로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걸로 어느 정도 좀 결과치를 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제가 낸 책과 제가 하는 유튜브나 강의를 들으시면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깊숙이 공부하면서 전체는 따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가볍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바닥에서 나오는 어떤 시그널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거 저는 이 바닥에서 일어나는 시그널의 핵심은 뭐냐면 전세라는 상품의 굉장히 다른 특성 때문에 그래요. 특성 때문에 제가 지금도 하락장에서는 자가를 하지 말고 전세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하락장이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자연스럽게 전세가 좋다라는 걸 알고 전세를 다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매 시장은 침체가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임대 시장은 과열이 됩니다. 과열이 돼서 나중에 하락장, 바닥권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 시장이 완전 과열될 수 있는 에너지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전세난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매매 시장을 저절로 밀어 올리게 돼요. 이 밀어 올린다는 거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밀어 올린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매매 시장이 침체돼서 사는 사람이 아예 없어도 무조건 올라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는 뭐냐면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전세가 올라가니까 이제 매매가 자산 시장이 괜찮아지겠구나 해서 매매를 사람들이 매매 시장으로 들어와서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매매 시장이 침체되면 침체가 더 심하면 할수록 더 많이 올라가게 돼요. 아이러니한. 전세 가격이 아니요, 전세 가격에 의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요. 매매 가격이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매매 시장이 완전 침체돼서 안 사는 사람이 제로여도 올라간다는 얘기. 그래서 그 전세가 비율이 60% 뭐 70%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몇 프로 정도 되면 평균적으로 한 80%대. 80%대가 되면 80%대가 이때는 좀 사볼 만하다. 그렇죠. 80%대가 되면 이제 그때 되면 80%대라는 거는 어떤 아파트는 90%도 있고 어떤 아파트는 정말 인기 좋고 막 빨리 올라가는 거는 75% 정도 선일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80%대가 오면 전세가율이 이제 높은 편에 속하는 거고 그때 되면 이제 직접적인 전세가가 매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돼요. 전에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정부에서 그 양도소득세 뭐 몇 년간 면제해주는 어떤 그런 최후의 정책이 나왔을 때도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 그게 바닥권이 되면 저절로 나오는 저절로 겁니다. 나온다. 그거는 뭐 이게 나오면 신호로 받아들이고 뭐 이거보다는 그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닥권이 돼서 침체됐잖아요. 매매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그럼 정부는 매매 시장을 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양도세 면제 같은 이런 부양책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경기부양책. 네.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은 이게 바로 그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제가 그 정책의 누적 효과라고 얘기하죠. 누적 효과. 어느 순간부터. 그렇죠. 정책이 규제였던 게 싹 풀리고, 어느 이제 좀 지나면 또 부양책도 나오고, 그러면 이런 게 당분간은 효과가 없다가, 나중에 이제 시장이 먼저 상승을 하고 나면 이제 상승을 가파르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 동력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차분하게 한번 이러한 관점에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많은 분들이 네. 이 금리 인상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금통위에서 곧 인상을 하게 될 거고 네. 이러한 것들 문제 때문에 부동산 PF 문제가 됐든 가계대출 문제가 됐든 뭔가 더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 오는 거 아니냐. 또 일본도 금리 인상 최근에 했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나온 정부의 정책들이 네. 혹시나 예. 잘 안 먹혔을 때 더 네. 큰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왜냐면 처방을 했는데 약을 안 들으면 더 패닉 상태로 빠질 수 있잖아요. 소비자들의 심리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블룸버그에서도 둔촌주공의 그 계약률이 이게 나쁜 성적이 나오면 위험할 수 있다. 레고 사태보다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둔촌주공 관련해서 잘 완만하게 연착륙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둔촌주공의 사태가 진짜 만약에 터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일단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진짜 난리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뭐냐면 과거로 이제 조금 돌아가서 아까도 레고랜드 사태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레고랜드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예. 근데 그게 파장이 크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어느 지자체의 사업이 지자체에 굉장히 많은 그 재정 중에 아주 그 작은 부분이 좀 부실이 생긴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아주 작은 상처 한 군데 난 거에 불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진태 그 지사도 이런 거를 크게 파장이 일어날 걸 예상하지 못하고 아마 그냥 우리는 못 갚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냥 옛날과 같은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받겠죠. 그런데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대외 여건이라든지 내가 그 시장에 가진 에너지의 상태나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PF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방만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지금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게 이미 부실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춧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파급력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둔촌주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금융, 그 다음에 건설 경기, 건설사들 이런 쪽이 지금 재정 상태나 뭐 여러 가지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둔촌주공이 사태로 벌어지게 되면 이게 일파만파 퍼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다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 그래서 정부는 지금 이번 대책이 일종의 둔촌주공 구하기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그러니까 정말 둔촌주공 이거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감을 정부가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에이 설마 정부가 이런 하나의 사업장 때문에 그런 엄청난 정책을 내놓겠어? 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현장만 보면 거기는 굉장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거죠. 근데 이 현장이 지금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대마가 됐다라는 거죠. 하긴 뭐 블룸버그에서도 타겟으로 딱 이야기를 할 정도면 그렇죠. 분명히 지금은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막아야 될 어떻게 보면 책임과 의무가 갑자기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은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위험들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들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상적인 경기 침체, 그로 인한 부동산 하락 구간에서의 40%, 네. 그 이상 빠지냐 아니면 그래도 그거 감안해서 마이너스 40 정도까지는 빠지냐? 더 이걸 빠질 궁금해요.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변수로. 그렇죠. 이런 거는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진짜 부랴부랴 소방수로 나섰게 됐고 지금 결과치로 보면 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좀 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게 PF 자금 저희도 저번에 다뤘었는데 7,200억인가 17일 날 갚아야 네, 된다고 맞아요. 은행권에.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계약률이 한 77% 정도 그 정도 선이 되면 이 금액을 갚을 수 있는 자금적 여유가 생긴다라고 이게 마감이 이제, 언제죠? 계약? 아마 17일인가 될 겁니다. 3일부터 시작해서 15일인가 17일인가 지금 정확하지 현황이 않은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원래 발표를 사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게 또 파장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약률이 좀 낮게 됐잖아요. 미리 발표하면 계약률이 더 낮아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노이즈가 되면 아이고 살려던 사람들도 계약하려던 사람들 아유 좀 불안한데. 그래서 항상 이런 거는 감추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감추는 게 맞고.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네. 그 계약자의 입장에서 돌아서 놓고 봤을 때 네. 이런 이해관계 다 떨구고 예. 우리가 그래도 좀 가깝잖아요. 네. 제가 계약자예요. 제가 당첨됐어. 네. 저한테 진심으로 위한다면 네. 계약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저는 말리겠습니다. 말려요? 말리는 이유는? 말리는 이유는 뭐냐면 추세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추세. 제가 지금도 계속 강조하면서 뭐냐면 5년 정도 하락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둔촌주공이 어떻게 될 것이냐, 2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약률이 높고 낮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 반대로 2년 전도 아니고 그러니까 2021년 9월 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사실 이 둔촌주공의 청약률이 지금 이번에 한 게 낮았잖아요. 3.3대 1 뭐 이렇게 굉장히 낮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의 주된 원인이 뭐냐면 분양가 높은 거거든요. 분양가가 비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어쨌든 주변의 아파트보다는 싼 거죠 분양가가. 약간이죠, 지금은 약간. 근데 제가 왜 지금 2021년 9월로 돌아가 보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로 돌아가면 이 가격 똑같은 가격에 지금의 높다라고 생각한 분양가가 그때로 가면 엄청 싸지게 돼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이제 헬리오시티랑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네. 헬리오시티의 2021년 9월 가격이 23억이었습니다. 23억 5천인가 돼요. 네. 그럼 23억 5천대 많아야 14억이거든요. 그러면 9억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럼 9억 이상 차이가 나면 해야죠. 아무리 행정구역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5억에서 6억 이상은 시세 차익이 생기는 구간이죠. 그렇죠. 그럼 이때 분양을 했다라면 경쟁률이 어땠을까? 뭐 몇백 대 일 나왔지 않았을까? 그렇죠. 몇백 대 1이 나왔겠죠. 그러면 이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 환호성을 지르고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 분양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라면 그냥 그럼 지금 둔촌주공은 어떻게 됐을까? 분위기가 그때 수백 대 1의 경쟁률의 분위기를 이어올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헬리오시티 가격이 23억에서 지금 16억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둔촌주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뒤에 헬리오시티 가격이나 주변의 고덕 그라시움이나 뭐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얼마 되어 있을까? 강남 아파트 가격은 얼마 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헬리오시티 네. 24억에서 지금 16억으로 떨어졌지만 이게 바닥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둔촌주공이 14억을 지키고 있을 것인가? 못 지킬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의 집값이 아니라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을 감안했을 때는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추세적으로 지금 내가 집을 살 거냐 말 것이냐를 볼 때는 당장 2년 뒤, 3년 뒤, 최소한 2년 뒤에 앞을 봐야 돼요.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그래도 분양가니까 네. 분양가는
밑으로 떨어지진 않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그건 완전 착각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분양가가 산정되는 데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뭐 요즘 물가도 높고 하니까 네. 그거는 추세를 변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 필요 없다. 건설사가 얼마를 썼던. 네. 그거는 이미 이제 건설사가 분양가를 정해놓고 팔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미 개인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일반 아파트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일반 아파트가 떨어졌어요. 그럼 얘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할인하라는 아파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네. 그러면 막말로 네. 이러한 어떤 좋은 위치의 이런 아파트들도 네. 할인 분양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할인 분양하면 몇 프로 정도 할인해요? 분양가에서 일반적으로? 그거는 이제 그 과정이 있는데요. 보통은 바로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분양은 짓기 전에 분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을 한 다음에 3년 동안 이제 집 짓는 과정이 있고 다 집을 지은 다음에 이제 입주라는 걸 하죠. 입주가 되면 이때부터 이제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돼서 가격이 되는데 할인을 하는 시점은 언제냐? 보통은 3년 동안 입주할 때까지는 거의 할인을 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러니까 건설사가 스스로 나는 내가 좀 오버했어. 이렇게 인정하는 건설사는 거의 없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정하는 건설사가 생기면 그런 거는 이제 중간에라도 할인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문제가 뭐냐면 왜 건설사들이 할인을 안 하느냐? 원분양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분양자는 제 가격을 주고 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남은 아파트를 할인을 바로 해버리면 가격이 전체적으로 또 떨어지겠지. 원분양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테슬라도 지금 중국에서 데모하잖아요. 차 1,000만 원 가지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을 깎아주느냐, 안 깎아주느냐, 이게 이제 또 다툼이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원분양자들은 그럼 니네 할인할 거면 우리도 같은 가격에 해줘라 이렇게 요구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까지 전례들을 봤을 때 그랬을 때 보통 어떻게 돼요? 안 해주죠. 안 해주죠. 네. 그러면 건설사가 또 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해주니까 이거를 안 해줘야 여기서 할인하면 손해가 막심해지는 거죠. 이걸 다 돈을 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분양을 아예 전체적으로 10%뭐 예를 들어 10% 할인했다. 그럼 10% 할인한 가격에 판 거보다 더 못하게 된 거죠.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분양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할인이나 이런 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 일반적으로 언제 합니까? 몇 프로 합니까? 이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분양률에 따라서 건설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위기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대응 전략이 마케팅적으로 다르게 되는 거예요. 돈이 그만큼 급하면 더 싸게 급매로 빨리 처분하려고 할 그렇죠. 거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막 원분양자들이 바리케이트 치고 막 분신한다 하고 막 데모하고 그래요. 분양 못하게 할인 분양하면은 그거 이제 분양 못하게 막 막고 그래죠. 싸우죠. 그러게요. 그게 한두 푼이 아니니까 네, 네. 몇 억씩 된다 그러면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쨌건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둔촌주공 이게 어떻게 보면 일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정부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니냐. 네. 이게 사실은 다 근거가 있는 거네요. 저는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부가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면 합리성이 있다라고 가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의 심리, 그냥 일반 투자자의 심리로서는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네. 솔직하게 네, 네. 어떤 생각은 그래 우리 전체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완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네, 네. 그러나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절대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네, 이중적 감정이 드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정부가 처한 약간의 딜레마 같은 거예요. 네. 큰 아들을 살릴 거냐, 작은 아들 살릴 그렇죠. 거냐. 그래서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의도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부에. 예.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규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누군가의. 그러니까 전체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거예요. 누가 희생자가 될 것이냐. 네. 참 그래요. 근데 참 정부 입장, 그러니까 전체를 또 보는 입장에서는 또
오죽하면 방법이 그 여러 가지를 또 네, 생각하면 오죽하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 네. 또 그게 최선이었을까라는 아쉬움도 들고 참 네. 답은 없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원론적인 부분으로 가면 이게 이제 떼거지. 떼거지를 만드는 아니 떼거지로 모여서 정부한테 요구를 하면 나중에 정부는 이제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둔촌주공의 지금 문제는 조합원의 문제거든요. 원래 조합원들이 시공사와 싸우지 않고 원 분양가, 정해진 분양가대로 분양을 했다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조합원과 시공사가 다툼을 하면서 공사가 오랜 기간 중단이 됐고 생기지 말아야 될 비용이 추가 비용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가 비용을 지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시공사도 감당을 할 수 없고 조합원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필연적으로 뭘 해야 되냐? 일반 분양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을 지금 높였는데 이게 그래서 높여서 분양이 잘 됐으면 또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지금 갑자기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금 미분양이 우려되는 사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원래대로 되면 개입을 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개입을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둔촌주공이 뭔가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부도, 일종의 부도죠. 빌린 자금을 못 갚게 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제 이게 일파만파 경제적으로 퍼지게 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하긴 둔촌주공 같은 이런 1급지, 특급지가 이 정도 상황이라면 다른 PF 사업장은 오죽하겠냐에 대한 불신이 확 커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둔촌주공이 정부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지금 분양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최선일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의 눈에서는 이게 조합원 구하기가 아니냐. 둔촌주공 구하기가 그럴 수도 아니고 있죠. 조합원 구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국가 사업이었다 그러면 그래서 네. 거기로 인한 그 여러 가지 혜택들이 그 국민에게 어느 부분이 됐든 갔다면 모르지만 결국 조합원들에게 그렇죠. 이익이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분양가를 낮게 했으면 지금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분양금을 올렸어요. 올려서 지금 사실 지금 만약에 지금의 옛날 가격 그 옛날 분양가 상한제 책정된 그 가격에 지금 분양하면 미분양 사태 걱정 안 해도 돼요. 너무 비싸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우리 3기 신도시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 아파트들이 이제 원래 우리 1년 전만 해도 지금 막 부동산 대책들이 오히려 그 어떻게 집을 더 많이 늘리느냐의 네, 관점이었으니까 네. 이제 앞으로 쏟아지게 되는 물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분양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청약저축 있는 분들에게는 네. 이게 또 고민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고민할 필요 없다. 하지 마 그냥. 네. 고민할 필요 없이 이 분양하는 현장에 사실은 분양가가 제일 중요해요. 분양가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또 폐지돼서 네.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분양가가 나와야 로또 분양 뭐 시세 차익이 생기는 분양이 생기잖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되면 이제 싼 분양가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뭐 저는 답은 딱 정해져 있다. 지금 하락 추세에서 비싼 거 가두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도 지금은 우리 꼭 둔촌주공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분양 아파트조차도 앞으로 몇 년간은 쳐다보지 말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떤 현상이 굉장히 오래되면 그걸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상승장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분양가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지금 MC분께서도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착각인 거죠. 우리 작가가 아까 네. 봤잖아요. 인터뷰했잖아요. 작가가 김포에 분양을 받았거든. 그때 안 좋은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분양가 밑에 떨어지겠어요. 이게 이제 일반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네, 생각이거든요. 네. 분양가라고 하면은 뭔가 최저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에 잔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하락장이 되면 분양가가 최고점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 밑으로 이제 그 밑으로 돼서 분양가를 회복하는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저 가격을 회복이나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빠질 수 있다. 네. 하긴 40%. 아, 이거 좀 미련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단순 계산이 좀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시세가 40% 정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실거래가 중심이죠. 호가가 그렇죠. 아니라 네네네. 실거래가 중심으로 40%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분양가는 보통 그 실거래가 그 형성돼 있던 보통의 분양가에서 몇 프로 정도 빠져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실 비슷한 게 많고요. 40% 가까이. 네. 분양가도 많이 빠지는 건 저는 70% 할인한 것까지 봤습니다. 와, 그래요? 네. 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분양가에 대한 이미지가 좀 현실적으로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분양가는 그냥 그 당시의 시세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뭐 이게 최저가도 아니고 건설사는 아무튼 그 시기에 높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높게 받아서 잘 팔렸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 이런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작년에 연끌하신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30대들에게 부동산을 좀 이런 특히 사이클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걸 국가에서 지금 담보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경제 교육이나 부동산 교육을 아예 못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회에 나왔는데 그 사회가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 과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빨리 뛰어든 사람 막 몇 억을 벌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죽으라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봤자 쓰고 남은 돈을 모아봤자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되겠네. 이게 무슨 짓인가 하는 회의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연끌을 해서라도 이걸 빨리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선택을 하는 무리수를 두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가장 필요한 게 젊은 세대들한테 진짜 현실적인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요.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어려서부터 그렇죠. 하긴 외국인들이 놀라더라고요. 사회생활을 30 가까이 남자가 군대 갔다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30 가까운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 그렇죠. 그거는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나이 먹어가지고 완전 초보가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요. 하여튼 투자를 참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이런 문제점들. 하여튼 이건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의 어떤 그 앞으로 이제 투자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 부동산이 됐든 외환이 됐든 세상에서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로봇에 의해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그나마 우리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계속 고민하시죠. 자, 하여튼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없으신 분들에게는 나에게도 다시 내 집 마련을 내 현실적으로 싸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있구나 위안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상황이 이렇다는 거 잘 판단하시고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함께 수고해 주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솔사이본의 부동산